엄마, 그냥 나한테 물어봤으면 됐잖아요. 딸 지혜가 울면서 한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3억 8천만 원. 제가 30년간 동사무소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단 이틀 만에 모두 사라졌어요. 믿을 수 있나요? 저는 그저 카드 배송 전화 한 통을 받았을 뿐입니다. 처음엔 정말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했던 꼼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주민등록부터 민원 처리까지 수만 건을 처리했던 행정 전문가였습니다. 나는 공공기관 전화쯤은 귀신같이 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 석자가 검찰청이라는 단어가 제 30년 경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되는 건 딸에게 단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됐는데, 카톡 하나면 막을 수 있었는데,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64살이에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전 서구의 작은 동사무소에서 30년간 일했습니다. 1994년 24살에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첫 출근을 했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고 모든 서류를 손으로 작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등록 업무를 맡았어요. 전입신고부터 등본 발급까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처리했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화를 내시는 분도 계셨고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는 분도 계셨죠. 하지만 저는 항상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배웠거든요. 10년이 지나니 민원실 책임자가 됐어요. 후배들을 가르치고 복잡한 민원들을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찾아오시면 더 신경 써서 도와드렸어요. 서류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옆에 앉아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순자 씨가 있어서 다행이야. 동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면 정말 뿌듯했어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다가올 무렵에는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업무가 전산화됐고 민원 서류도 온라인으로 발급되기 시작했어요. 젊은 후배들은 컴퓨터를 잘 다뤘지만 저도 포기하지 않고 배웠습니다. 50대가 넘어서도 새로운 시스템을 익히고 전자민원 처리 방법을 공부했어요.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병가를 낸 적도 거의 없었어요. 성실하게 일했고 주변 사람들도 저를 인정해 줬습니다. 2023년 11월 퇴직하던 날 동료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순자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퇴직금은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대가였죠. 여기에 제가 따로 모아둔 적금까지 합치면 딱 3억 8천만 원이 됐어요. 큰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노후를 충분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대전 서구의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시세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방 2개짜리 빌라였어요. 남편과는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죠.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국민연금은 월 85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일했지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3억 8천만 원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두니 이자가 매달 나왔습니다. 2024년 당시 1년 정기예금 금리가 연 3.8% 정도였으니까
계산해보면 한 달에 약 12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왔어요. 국민연금 85만 원과 예금 이자 120만 원을 합치면 매달 205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 셈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저에게는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관리비 포함해서 월세 없이 사니까 생활비로 한 달에 150만 원이면 넉넉했거든요. 나머지 돈은 조금씩 모아서 나중에 딸에게 용돈도 주고 손주들 생기면 선물도 사줄 계획이었습니다. 제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지혜고 올해 32살이에요. 서울에서 IT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똑똑한 아이예요. 대학도 장학금 받아가며 졸업했고 취업도 스스로 해냈죠. 저는 그 아이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KTX로 1시간이면 오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요. 주말에 내려와서 함께 저녁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가곤 했죠. 엄마 혼자 외롭지 않아요? 지혜가 가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제 편하게 잘 살고 있어. 저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어요. 평일에는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하게 산책을 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봤어요. 점심은 집에서 혼자 먹고 오후에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경로당 친구들은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지만 편하게 지냈습니다. 화투도 치고 노래방 기계로 노래도 부르며 시간을 보냈죠. 순자 씨는 공무원 했으니까 연금도 많이 나오고 좋겠어요. 친구들이 가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조금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건 바로 제 경력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동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주민등록부터 시작해서 각종 증명서, 발급, 그리고 복지 업무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특히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 같은 공공기관과 협조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민원인 중에 금융사기를 당한 분들이 종종 찾아오셨어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같은 걸 당하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는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에 연락해서 도와드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즉시 신고하셔야 해요. 절대 개인 정보를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조언을 해드렸죠.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금융 사기 같은 건 제가 귀신같이 알아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수천 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각종 공공기관과 협조하며 일했으니까요. 나는 절대 안 속아 그렇게 믿었습니다. 퇴직하고 4개월이 지난 2024년 3월이었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봄이 오는 계절이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평온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사다가 집에서 요리를 했어요. 저녁에는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죠. 순자 씨는 참 복받은 거예요. 경로당 친구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0년 일해서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나오고 말이에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건강하고 딸도 잘 크고 노후 자금도 있었으니까요. 그때의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편안한 노후를 맞이했고 앞으로 딸도 보고 나중에 손주가 생기면 같이 놀아주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3억 8천만 원이라는 든든한 노후 자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온함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지 저는 몰랐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은 2024년 3월 22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집 청소를 하고 점심은 간단하게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TV를 틀어놨는데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요즘은 모르는 번호가 오면 거의 받지 않는 편인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받아버렸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현대카드 배송팀 김민석입니다. 상대방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밝고 친절했어요. 고객님 성함이 김순자님 맞으시죠? 제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저는 즉시 대답했죠.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현대카드 더 그린 카드가 지금 배송 중입니다. 오늘 오후 4시경 도착 예정이에요.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카드요? 저 신청 안 했는데요.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중해졌어요. 네? 신청 안 하셨다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딱딱. 정말 뭔가를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죠. 10초쯤 지났을까요? 고객님 확인해 보니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오늘 오전 10시에 현대카드가 3장이나 발급됐습니다. 그런데 배송 주소가 서울 강남구로 되어 있어요. 서울 강남구요? 저는 대전에 사는데 말이죠. 더 심각한 건 이미 그 카드로 결제 내역이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계속 말했어요. 오전 11시에 500만 원, 12시에 1천만 원. 총 1,500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1,500만 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한 것도 아닌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객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범죄 조직이 불법으로 카드를 발급한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런 수법이 정말 많이 늘고 있어요. 상대방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현대카드 보안팀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절대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상대방이 신신당부했습니다. 잠시 대기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들어본 적 있는 멜로디였어요. 현대카드 광고 음악 같았습니다. 30초쯤 지났을까요? 이번엔 다른 목소리였어요. 40대 중반쯤 되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더 진중하고 권위적이었죠. 안녕하세요, 고객님. 현대카드 보안팀 박준혁 과장입니다.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고객님 명의로 불법 카드 발급이 확인됐어요. 그는 제 신원을 확인한다며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주소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현대카드에서 온 전화라고 믿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확인 결과 고객님 명의로 현대카드가 3장 발급됐고 이미 1,500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박준혁 과장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명의 도용이 아니라 조직적 금융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연계해서 처리해야 해요. 금융감독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30년 동사무소에서 일하면서 금융감독원과 협조한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국가기관이잖아요.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수사팀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전화 끊지 마세요. 박준혁 과장이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30년 공무원 했는데 이게 사기인지 진짜인지 구분 못하겠어.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라고 확신했어요. 제 경험과 지식을 믿었죠. 상대방이 제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고 현대카드 시스템을 확인하는 소리도 들렸고 금융감독원이라는 국가기관까지 언급했으니까요. 또다시 대기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TV 드라마는 여전히 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전화기만 꽉 쥔 채 다음 통화를 기다리고 있었죠. 손바닥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500만 원. 제 명의로 누군가가 1,500만 원을 썼다니요.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범죄자로 몰리면 어떡하지? 연금까지 끊기면 어떡하지? 딸한테 피해가면 어떡하지?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1분쯤 지났을까요? 이번 목소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엄숙하고 권위적이었어요. 마치 정말 수사기관 사람 같았죠. 금융감독원 특별수사팀 최민호 팀장입니다. 김순자 고객님, 현대카드 보안팀에서 보고받았습니다. 현재 고객님은 금융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민호 팀장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피해자로 추정, 그 말이 묘하게 불안했어요. 추정이요? 제가 피해자가 확실한 거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맞지만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최근 이런 사건들이 단순명의 도용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최근에 이상한 링크를 클릭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신 적은요? 아니라고 대답했죠. 저는 공무원 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한다고 절대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더 심각합니다. 고객님께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보가 유출됐다는 뜻이거든요. 이미 고객님 통장 정보까지 범죄 조직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민호 팀장이 말했습니다. 통장 정보까지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3억 8천만 원. 제 평생 모은 돈. 그 돈까지 위험하다는 건가요? 고객님, 지금 즉시 고객님 계좌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은행 앱 여실 수 있으십니까? 최민호 팀장이 말했습니다. 황급히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2번이나 틀렸어요. 겨우 로그인해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억 8천만 원. 다행히 그대로 있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잔액 확인됐다고 말했더니 다행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 조직이 고객님 계좌를 노리고 있을 수 있어서 즉각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고객님, 지금부터 제가 안내해드리는 절차를 정확히 따라주셔야 합니다. 이건 금융감독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긴급 보안 절차예요. 고객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30년 공무원 한 제가 금융감독원 절차를 못 따라가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상대방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먼저 고객님 휴대폰에 보안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계좌를 모니터링하고 불법 접근을 차단할 수 있어요. 최민호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앱 이름은 금융보안지킴이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만든 것처럼 들렸어요.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띠링하고 문자가 왔어요. 발신 번호를 보니 일반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1588로 시작하는 번호였습니다. 정부기관 대표 번호처럼 보였죠. 링크를 눌렀습니다. 앱 다운로드 화면이 나왔어요. 아이콘도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파란색 방패 모양의 자물쇠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설치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초 만에 설치가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떴어요. 앱을 열자 여러 권한을 허용하라는 창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전화 문자, 저장 공간 카메라 접근 권한까지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안 앱인데 왜 이렇게 많은 권한이 필요한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은 권한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최민호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고객님은 30년 공무원 하셨잖아요.
행정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안 앱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모든 금융 관련 활동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이해 못해도 고객님 같은 전문가분은 다 아시잖아요. 전문가, 그 말에 제 자존심이 건드려졌습니다. 맞아요. 저는 전문가였죠. 30년 공무원 한 사람인데 이 정도 시스템을 이해 못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권한을 허용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요. 앱이 실행됐습니다. 화면에는 계좌 호호 중이라는 문구가 떴어요. 초록색 원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죠.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제 계좌가 보호받고 있구나 싶었어요. 고객님 앱 설치 잘하셨습니다. 역시 전문가시라 빠르시네요. 상대방이 칭찬했습니다. 이제 제가 고객님 휴대폰 화면을 원격으로 확인하면서 보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원격 확인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금융감독원 공식 보안 절차입니다. 고객 동의하에 원격으로 보안 상태를 점검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화면 하단에 원격 지원 시작이라는 버튼이 나타났어요. 잠깐 망설여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 휴대폰을 볼 수 있다는 게 찝찝했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고객님처럼 공무원 경력이 있으신 분은 이런 절차의 중요성을 잘 아시잖아요. 일반인들은 걱정해서 주저하지만 전문가이신 고객님은 다르시니까요. 또다시 전문가라는 말, 저는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잠깐 깜빡이더니 작은 커서가 나타났습니다. 그 커서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은행 앱을 열고 계좌를 조회하고 문자함을 확인하는 게 보였습니다. 신기했어요. 정말 원격으로 제 휴대폰을 조종하고 있었죠. 1분쯤 지났을까요? 고객님 확인 결자.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미 고객님 계좌 정보가 범죄 조직 서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 인출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불법 인출 시도라고요. 다행히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있어서 아직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 자금을 완전히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즉시 긴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조치요? 제가 물었습니다. 고객님 예금을 임시로 안전한 계좌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특별보호계좌가 있습니다. 거기로 자금을 옮기면 범죄 조직이 절대 접근할 수 없어요. 특별보호계좌,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모르는 시스템입니다. 금융범죄 피해자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특별히 운영하는 계좌예요. 고객님이 공무원 출신이시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그렇게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새로운 시스템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퇴직한 지 4개월이 넘었으니까 그 사이 새로운 제도가 생겼을 수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모른다고 하면 전문가가 아닌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됐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는 척했죠. 이게 바로 제 첫 번째 큰 실수였어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하지 못한 거죠. 자존심 때문에요. 지금 바로 은행에 가서 예금을 인출한 후 알려드리는 보호계좌로 송금하세요. 최민호 팀장이 지시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촉박합니다. 지금 당장 가셔야 해요. 지금 당장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범죄 조직이 언제 성공할지 모릅니다. 1분 1초가 급해요. 고객님 공무원 출신이시니까 상황의 긴박함을 이해하시죠?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했습니다. 이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절대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족분들에게도요. 가족에게도냐고 되물었어요. 혹시 고객님 주변에 범죄 조직과 연결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가면 수사에 차질이 생기고 고객님이 오히려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공범이요.
저는 피해자인데요. 물론 고객님이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증명되기 전까지 피해자로 분류될 수 있어요. 특히 고객님처럼 공무원 출신이면 더욱 의심받기 쉽습니다. 내부자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부자 범죄라니요. 30년 성실하게 일한 제가 범죄자로 몰릴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은행에 가서도 직원들에게 절대 이 내용을 말하면 안 돼요. 오후 3시쯤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가는 내내 최민호 팀장은 계속 저와 통화했어요. 지금 어디쯤 오셨어요? 주변에 수상한 사람은 없나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전액 출금하겠다고 말했어요. 금액이 큰데 어떤 용도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투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사실 그때 직원이 한마디만 더 했어도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확인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3억 8천만 원을 수표로 받아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평생 이렇게 큰 돈을 손에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근처 다른 은행으로 가세요. 거기서 새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최민호 팀장이 지시했습니다. 5분 거리에 있는 다른 은행으로 갔어요. 새 계좌를 개설하고 수표를 입금했습니다. 이제 ATM기로 가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그가 계좌번호를 불러줬어요. 저는 그대로 ATM에 입력했습니다. 1일 이체 한도가 5천만 원이니까 오늘은 5천만 원만 보내세요.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띠링, 5천만 원이 송금됐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금액도 보내주셔야 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멍했습니다. 정말 잘한 걸까 하지만 금융감독원이라고 했잖아요. 제 개인정보도 다 알고 있었고요.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밤새 불안한 마음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오늘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셔야 합니다. 최민호 팀장이었습니다. 다시 은행 ATM으로 향했습니다. 5천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했어요. 오후 2시경 마지막 송금까지 끝났습니다. 고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보호계좌로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3일 후 월요일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3억 8천만 원 제 통장은 이제 영원이 됐습니다. 월요일 오전이 됐습니다. 약속한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금융감독원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민호 팀장님 연결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고객님, 저희 금융감독원에는 최민호라는 직원이 없습니다. 상담원이 대답했습니다. 특별수사팀도 없고 특별보호계좌라는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신가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꿈이어야 해.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미 돈은 중국으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3억 8천만 원이요? 그게 다 없어졌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회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보이스피싱 당했어. 돈이 다 없어졌어.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3억 8천만 원. 퇴직금 전부 다 없어졌어. 전화 너머로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다음 날 딸이 급히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를 끌어안았어요. 엄마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이면 됐잖아요.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저는 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라고 해서 믿었어. 엄마가 30년 공무원 했으니까 이런 전화쯤은 안다고 생각했어. 엄마 그게 함정이에요. 전문가라고 자신하는 사람일수록 더 잘 속아요. 딸이 말했습니다. 나한테만 물어봤어도 막을 수 있었어요. 왜 혼자 판단하신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딸에게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이면 됐는데, 카톡 하나면 막을 수 있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전문가인 척하려고 혼자 판단했던 겁니다. 며칠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30년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남은 재산은 빌라 한 채와 국민연금 월 85만 원뿐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살아가기 빠듯했어요. 64세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아파트 청소일에 지원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일이었어요. 월급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연금과 합치면 한 달에 265만 원 정도 됐죠. 생활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첫 출근 날이 기억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했던 제가 이제 청소원이 됐구나. 하지만 살아야 했어요. 아파트 복도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내 자존심 때문이야. 딸한테 물어보지 않은 게 제일 후회돼. 전문가인 척하려고 했던 게 독이 됐어.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했어야 했는데 3개월쯤 지났을 때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순자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동료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냥 운동 삼아 일 좀 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어느 날 아파트 경로당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제가 당한 사람인데 무슨 강연을 해요? 하지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경험을 나누세요. 엄마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분들이 조심하실 거예요. 딸의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경로당에 모인 30여 명의 어르신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30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3억 8천만 원을 잃었어요. 어르신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공무원도 당하냐고 하셨어요. 네, 저는 전문가라고 자신했습니다. 공공기관 전화는 귀신같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라는 말에 속았고 가장 큰 실수는 딸에게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순자 씨 고맙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에 저도 비슷한 전화 받았는데 오늘 강연 듣고 보니 사기였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제 3억 8천만 원이 그분의 돈을 지켜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위로가 됐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50여 곳에서 강연했어요. 2,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가중 20분이 제 강연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막으셨다고 연락 주셨어요.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청소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이번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민연금공단 과오지급 환수팀 이정민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1년 전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고객님께서 받으시는 국민연금에 과오 지급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년간 총 2,500만 원을 초과 지급받으셨어요. 즉시 환수해야 합니다. 2,500만 원이요? 순간 놀랐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1년 전 배운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먼저 확인하고 싶은데 나중에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고객님, 지금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먼저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1년 전처럼 패닉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딸과 했던 약속이 떠올랐거든요. 이상한 전화 오면 무조건 나한테 먼저 연락하기. 즉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전화 왔는데 과오 지급 2,500만 원 환수한다는데. 딸의 목소리가 즉시 날카로워졌어요. 엄마, 그거 사기예요. 절대 개인정보 말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치. 나도 그런 것 같아서 바로 끊었어.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지금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협조를 요청했어요. 고객님께서 시간을 끌어주시면 범인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1년 전 저를 속였던 그들. 이번엔 제가 그들을 속일 차례였습니다. 예상대로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경찰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리고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갑자기 택배 왔어서요.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말씀해 주세요. 상대방이 요구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신분증 어디 뒀더랑 경찰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계속 시간 끌어주세요. 30분을 끌었습니다. 상대방이 점점 조급해했어요. 경찰 카톡이 왔습니다. 범인 검거 완료. 이제 통화 끊으셔도 됩니다. 당신 중국 광저우에 있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현지 경찰이 당신네 사무실 포위했어요. 게임 끝났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즉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이겼어. 범인들 잡혔어. 딸이 전화 너머로 환호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진짜 자랑스러워요. 그날 딸이 회사 조퇴하고 내려왔습니다. 저를 끌어안았어요. 엄마 달라지셨어요. 1년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청소 일은 계속하고 있었어요. 예방교육도 계속했고요. 그동안 60여 곳을 다녔고 2,5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25분이 제 강연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막으셨다고 연락 주셨어요. 그분들이 지킨 돈을 합치면 3억 5천만 원이 제 3억 8천만 원이 그분들의 돈을 지켜준 거였어요. 강연마다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째, 아무리 전문가라도 모르는 것은 인정하고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둘째, 혼자 판단하지 말고 자녀나 손주들에게 전화 한 통, 카톡 하나만 하면 됩니다. 셋째, 자존심보다 소통이 중요해요. 넷째,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돈을 송금하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다섯째, 이상한 전화 오면 즉시 끊고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가장 큰 방어입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강연 후 말씀하셨어요. 저도 며칠 전에 비슷한 전화 받았는데 손녀한테 물어봤더니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2천만 원 지켰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지금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복을 입고 출근합니다. 64세의 나이에 아파트 복도를 닦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3억 8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실수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어요. 제 아픔이 누군가의 방패가 됐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이제는 무슨 일이든 서로 얘기합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매일 안부를 주고받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바로 공유해요. 전화 한 통이 전부를 바꿨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한 전화 오면 즉시 끊으세요. 그리고 바로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른다고 인정하고 물어보는 게 진짜 똑똑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도 잘하고 최신 수법을 잘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잘 알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그게 가장 큰 방어입니다. 전화 한 통, 카톡 하나면 됩니다. 제가 1년 전에 그렇게 했더라면 3억 8천만 원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전문가인 척하려고 혼자 판단했죠.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가장 큰 방어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전화 한 통, 카톡 하나가 소중한 분들의 평생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